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뷰를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까지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그 사이트를 유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워낙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불과 1년 전에 봤었던 이제 예상했었던 2023년은 누가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었어야 정상이고 이에 따라서 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죠. 경기 침체라는 어떤 얘기는 전혀 지금 들리지 않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장을 좀 안 좋게 봤던 비관론자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나의 뷰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또 월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설명드렸던 뷰는 그대로입니다. 뭐 저는 1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 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뷰를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못해도 일단 1월 달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뭐 1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그 사이트를 유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 출연에서 강세장이 온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뷰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럼요. 오히려 뭐 지금 또 말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은 아무런 어떤 힌트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시장이 또 알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시장은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 뭐 아예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뭐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뭐 3월 달 이건 진짜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빨라봤자 저는 3분기, 4분기, 4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중간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앞으로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굳이 금리 인하를 지금 실제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 워낙 다 좋잖아요 지금. 좀 그 기존에 설명드렸던 그 뷰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은 할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 내년 4분기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네, 상승장도 이어지고 딱히 금리 인하도 안 할 것 같고 음. 물론 중간에 뭐 1, 20%대의 조정은 있죠. 뭐 항상 네.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서도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기마다 한 번씩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번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조금 조정받으면은 뭐 이거 시장 끝났다, 뭐 상승장 끝났다, 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때 나오는 어떤 경제 지표를 또 나쁘게 해석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분명히 멘트를 할 텐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어도 그거보다 결국은 더 많이 오른다. 그럼요. 그렇군요. 그 금리 인하가 막상 발생이 되면요. 네. 그때는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말해서요. 네. 그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유가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잖아요. 네. 국제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CPI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길 바랬죠. 근데 최근에는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건 침체에 대한 신호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관련 지표는 딱 중간값 이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금리 인하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 그것만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뭐 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이 피벗이라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피벗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의미를 하는데 전략을 완전 바꾸는 거죠. 금리 인하를 의미를 하는데 피벗이라는 거는 연준이 항상 사실 시장은 자기들 바람대로 했지만 연준은 그동안 이제 피벗을 했거나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점을 보게 되면은 항상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항상 피벗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 주식시장을 위해서 있는 집단은 아니죠. 경제 상황을 위해서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 싶을 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굳이 내년 4분기까지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내년에 굳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오히려 근데 뭔가 먼 미래를 보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살 때는 그냥 금리 인하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그때쯤 되면은 뭔가 연준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날리면서
그때 나온 경제 지표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잠깐만 생각해보자. 그럼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해라 돈 풀어라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금리 인하를 또 이 침체가 다가왔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막상 그때쯤 되게 되면은 시장에 눌림 현상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침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항상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히려 그 눌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항상 있는 건데 그럼요.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주식을 매도할까 그거보다는 더 살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네요. 우린 이미 뭐 1, 2년 동안 그걸 많이 겪어왔으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고 막 지쳐 있을 때 그죠? 네,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이미 많이 겪어왔으니까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기 조정이 왔을 때요, 좀 어느 섹터, 어떤 주식들을 좀 좋게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항상 지금 보면은 뭐 MSCI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었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10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없었거든요. 10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딱 보는 우리나라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IT예요. 삼성 SDI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포스콜리스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뭐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외국인들이 새로 뭔가 펀드가 조성이 됐고 그 펀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벤치마크 지수라는 거는 정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MSCI 이 인덱스를 이용하는 펀드가 전체 세계 펀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를 매수한다 했을 때 그럼 뭐 사지? 삼성전자 일단 사. SK하이닉스 사. LG화학 사. LG엔솔 사. 삼성 SDI 사. 포스콜링 사. 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옆에 퍼센티지가 쫙 나와 있어요. 거의 그대로 맞춰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거기 안에 있는 라인 내에서 투자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건가요? MSCI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링크 보내드리고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한국 그 인덱스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네. 기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히트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머징 마켓 지수, 프론티어 지수, 선진국 지수가 이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머징이기 때문에 이머징 클릭하면은 이 아시아 뭐 각 지역별로 다 나와 있고 아시아 클릭하면 이제 거기 아시아 쫙 이머징 국가에 포함되는 아시아 기업들이 국가 쫙 있죠. 그래서 거기 코리아를 딱 클릭하면은 우리나라가 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밑에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101개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탑 10 정도만 이제 소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탑 10 정도 기업만 보시면은 아마 되게 편하게 쉽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의 잘 알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형 수출주 네. 같은 거. 그렇군요. 실제로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벌써 네. 76,0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어느새.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그 고점에 사서 물렸던 분들이 계속 물탔더니 이제는 드디어 수익권에 들어왔다고 그렇죠. 기뻐하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웅달책방 보시고 저는 사실 그동안 계속 삼성전자 맞아요. 누를 때마다 매수, 사라. 네, 누를 때마다 매수. 이거는 뭐 그냥 뭐 적금 생각하시고 오히려 적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누를 때마다 매수. 그리고 당분간은 한 1, 2년 동안은 그냥 배당만 받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는데 아마 물타기를 잘 하신 분들은 단가가 그만큼 떨어졌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가지고 항상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나라 사게 되면은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삼성전자가 맨 위에 있고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 돼요. 35%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억을 투자하는 펀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1억을 투자할 거야.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삼성전자를 3,500만 원에 사버리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워낙 거함이기 때문에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방향 전환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좀 비교했을 때는 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개는 사실 되게 매력이 다르죠. SK 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 위주로만 되어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다 하잖아요. 반도체도 하고 뭐 파운드리도 하고 디램도 하고 뭐 제품도 TV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정말 다양한 걸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업종 내에 있긴 하지만 좀 이제
실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품목은 삼성전자가 훨씬 넓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딴 거 모르겠고 반도체만 집중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는 SK하이닉스 나쁘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반도체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반도체 말고 나머지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휴대폰도 잘 안 팔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휴대폰 사업보다 지금 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2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기대치만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 이게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왜?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니 명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뭔가 딱 봤을 때 삼성전자하면 전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워렌 버핏은 막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근데 삼성은 반도체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반도체의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또 좋게 해석하는 분들은 나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엮여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오히려 삼성전자 저는 괜찮다 보고 있어서 좀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만 원웨이 가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더하기 디램 반도체 또 파운드리 더하기 뭐 이런 것들 휴대폰 더하기 이런 거 원하시면은 삼성전자 괜찮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항상 삼성전자를 그냥 사놓고 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좀 불안한 게 또 이렇게 하다가 언제 또 꺾여가지고 한 또 2년 3년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하시고 또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한 1년 2년 버티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본전만 챙겨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매도를 좀 하면 좋을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 삼성전자 여러분들 20만 원 가니까 버티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20만 원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8만 원대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간다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00% 수익률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참 스타일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종목 오히려 지금 소부장, 중소형 소부장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몇 번 거래하면은 같은 기간 동안 삼성이 뭐 1년에 100% 오르겠어요. 얼마나 오르겠어요? 사실은 거함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매수 한 30% 먹고 40% 먹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투자 금액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 쪽에 집중하고 싶다. 나는 그냥 뭐 은행에 넣었을 때 뭐 1년 이자 뭐 많아봤자 2, 3%인데 삼성전자 한 2, 3년 놔두고 100% 수익이면 땡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에 따라 참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근데 오히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이걸 종목으로 교체하셔가지고 딴 쪽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삼성전자도 전고 좀 뚫을 수 있어요? 좀 그렇다 봐요. 와 그래요? 네. 이번 사이클에서요? 이번 사이클 뚫을 수 있을 거 봐요. 네. 근데 뭐 조정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승 분위기를 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중간 쉬어가는 시점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위기는 확실히 잡긴 잡았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2, 3년이면 이게 앞으로 사이클 상승 사이클 한 2, 3년 되는 건가요?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보고 있어요. 2년 정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그 분위기에 조금 이제 휴대폰까지 잘 살아나게 되면은 아주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에 좀 많이 호의적이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러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좀 비교했을 때는 SK하이닉스를 더 탑픽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HBM 때문에. HBM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세니까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삼성은 또 재밌는 게 이제 휴대폰에 갤럭시 S24에 인공지능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AI 이 부품이나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자임과 동시에 공급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매력을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단가도 사실은 좀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좀 뭔가 움직임이 하이닉스는 팍팍 좀 나와주잖아요. 오히려 진짜 나는 반도체 원웨이 나는 업종을 나눠서 투자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업종 무슨 업종 해서 업종을 나눠서 투자해. 난 반도체 업종 투자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낫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뭔가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낫죠. 네. 그 둘 다 사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두 개 다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매력이 워낙 다른 기업들이가지고. 그냥 5대5로 모르겠다 하면. 네, 그렇죠. 그 HBM 얘기가 나와서 네.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온디바이스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이런 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되나요? 벌써?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결국은 온디바이스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하드웨어에다가 갖다 씌우는 거잖아요. 부품에다가 올리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사실 거의 뭐 외부로 그 소프트웨어에 띄워버린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온디바이스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제 클라우드가 끊겨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온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가 끊겨도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저는 그 두 개 중에 뭘 투자해요, 뭐가 좋아요 이것보다는 그 두 개는 저는 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려면 두 개 다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온디바이스라고 하니까 기계에다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될까? 그러니까 용량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무거워지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당장 어느 정도 기술이 진전이 됐는지 좀 보긴 봐야 돼요. 저도 사실 똑같은 걱정을 하긴 했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그것도 기술의 발전과 발달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쪽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이게 막 돈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AI도 마찬가지잖아요. AI도 지금 이제 막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보지라는 게 확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도 오히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온디바이스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뭐 온디바이스 AI까지 좀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AI를 하는 기업이 이거 좀 해줘, 뭐 HBM 좀 우리 좀 줘, 그러면 알았어 만들어서 주면 끝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면 또 내가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그죠. 삼성전자는 좀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와, 삼성전자 정고점 넣으면 진짜 우리나라 분위기가 많이 확 바뀔 것 같은데요. 진짜. 완전 달라지겠죠. 게다가 또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가 풀린 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니까 부자분들이. 그렇죠. 이게 50억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50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달라지죠. 원래 저는 뭐 30억까지만 바뀌어도 되게 많이 바뀔 거다. 왜냐면 10억에서 30억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50억이면은 이게 원래는 100억이었다가 2013년도부터였나?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 낮아지는 수치가 낮아지면서 10억까지 된 건데 이게 다시 역행해서 50억으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그리고 어떤 성질이나 특성 같은 걸 완전히 바꿨다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진짜 시총 큰 종목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미국 주식도 좀 한번 여쭤볼게. AMD도 요즘에 무슨 반도체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에 한 10%만 갖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또 되게 많이 잘 오르더라고요. 인텔도 뛰어들고요. 엔비디아의 그런 아성을 두 AMD나 인텔이 막 따라잡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상? 일단 걔네들이 얘기한 거는 10%만이라도 가져오겠다. 10% 가져올 게 이게 아니고 10%만이라도 조금 뉘앙스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은 경쟁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원래 우리가 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베프트라고 하잖아요.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그냥 우리가 떨어지는 그냥 일상적인 콩고물은 뭐 1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부자 옆에 떨어지는 콩고물은 10,000원, 100,000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라든지 사실 엔비디아는 물은 들어오는데 논은 적고 싶은데 뭔가 계속 막혀 있는 느낌이죠. 중국에 팔면 매출이 엄청 늘 텐데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틈을 좀 많이 뭐 좀 파고 들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나 카테고리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지만 10%? 글쎄요. 10%가 될까요? 저는 이게 단기간 내에는 될 거라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그들의 목표인 거죠. AMD의 목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 젠슨왕이면은 전 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지금 뭐 로비가 잘 안 된 건지 미정부에서는 계속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팔지 말라고 이제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예전 모델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제재 규제를 벗어난 제품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걸 팔려고 중국한테. 근데 그거를 또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 입맛에 맞는, 미국 정부가 제재를 거는 걸 피하는 그 입맛에 맞는 제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되지, 제품 좋지, 그리고 수요 충분하지.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당분간은 거의 뭐 이쪽 그쪽 라인에서는 좀 넘사벽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